자, 지금 내용, 지금 한 것들은 1, 2월 달에 안 합니다. 3월 달에 할 겁니다. 3월 달에. 1, 2월 달에 곧바로 3방식 할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부동산 가치가 이론적으로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이론 형태로.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126페이지 딱 중간에 보니까 부동산 가격의 정확히 얘기하면요, 가치라는 표현 써야 되는데, 제가 가격이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다 뭐로 생각하고요?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의 발생 요인과 가치의 형성 요인,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부동산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의 수요와 부동산의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정한 가치가 결정될 수 있겠네요. 가치라고 해줄게요. 물론 가격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거의 가치와 근접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살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만약에 파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면요,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팔려고 내놓은 게 많아지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일반 차하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똑같이 적용되는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자, 이 맥주 같은 경우는 물건이 부족하면 얼른 만들어 팔면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다고 해서 얼른 만들어 팔 수 있나요? 그건 이제 시간이 꽤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 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다 수요 공급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때 이제 요 시장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다 해줍니다. 자,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그리고 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걸요,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생 요인은 우리 수요 공급 이론 할 때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들, 아니면요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들, 요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할 거 아닙니까? 이 지역의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파트 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생산 기술이 발전됐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그 수요 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근데 요거를 부동산 감정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알아요, 몰라요? 뭘 알아요? 잘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써놓은 게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생각나 써놓은 게 이겁니다.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수요나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이죠.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맨 먼저 어디 갔냐면, 자, 유용성이다. 유용성 혹은요, 요거를 다른 말로 효용해 줍니다.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만족감, 이걸요, 유용성, 아니면 효용, 편익, 만족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걸요, 유용성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어떤 이게 아파트 단지라고 치자. 이 아파트 단지 근처에 그 주거용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니까 근처에 지하철이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변에 대학교 같은 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병원 같은 게 들어왔다. 그러면 생활이 편리해졌어요, 안 편리했어요? 편리해졌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수요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상가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아졌다. 그러면 수익성이 좋을 걸로 예상되죠. 장사가 잘 될 걸로 예상된다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이러한 수요는 이건 이제 직접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구매력을 갖춘 수요만이 실질적으로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걸요, 유효 수요다 해줍니다. 자, 실질적으로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요, 유효 수요. 이렇게, 이 감정평가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나 공급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희소성이라고 하는데, 자, 희소성이라는 것은 물건 이제 부족한 정도, 이걸요, 희소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절대적 희소성,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남극 같은 데 가면은 물개 있죠, 물개가 있는데 분홍색 물개가 있답니다. 분홍색. 저기 분홍색 있죠? 이렇게 생긴 게 전 세계에서 몇 마리가 안 된답니다. 이렇게 굉장히 희소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절대적 희소성,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희소성, 요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상대적이라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자, 공급이 부족하냐 이걸 얘기합니다. 다시 할게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정도, 이걸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땅이 조그만 땅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안 부족할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죠. 근데 이걸 이용하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이건 부족한 거에 남아 도는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남아 도는 거 아닙니까? 근데 땅이 이렇게 큰 땅이 있습니다. 이거는 남아 돌 것 같죠? 남아 돌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럼 이것도 부족해요? 남아 도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절대적 크기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수요에 비해서 사람들의 욕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부족하냐 하는 걸요 상대적 희소성 이렇게 합니다. 상대적 어떻다고요? 희소성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전성 정도 하나. 이전성이라는 것은 물리적 실체가 왔다 갔다 한다 뭐 그게 아니라 권리의 이전 정도가 어느 정도 자유롭냐 하는 걸요 이전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는 한 3년 동안은 전매를 금지시켰다. 그럼 팔 수 있어 없어요? 못 파는 거 이전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들입니다.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우리 수요 공급 이론에 자, 그 수요를 변화시키거나 공급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설명할 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기억하세요. 4가지. 요 4가지가 직접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요거를요,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동생이 이제 여기 가서 이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맨날 담배 피우고 다니고 그러면 동생도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할 거 아닙니까? 동생이 맨날 동네 그 애들 모아다가 그 삥이나 뜯고 앉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누구부터 출발했어요? 형부터 형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줘서 동생이 맨날 하는 짓거리가 골목에서 담배나 피고 앉았고 삥이나 뜯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좀 잘 들었네요. 예를 어떻다고요? 잘 들었네요.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이 형성 요인은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시작.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데가 이 정도 된다. 그리고 요 동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에 다 영향을 주는 요인, 요거를 뭐라 하냐면 일반적 제요인이다. 이겁니다. 일반적 제요인. 예를 들어서, 전쟁 났다. 그럴 경우는 우리나라의 전체에 다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쟁 나면 사람들이 부동산 구입하려고 해요? 금을 구입하려고 해요? 갖고 날르기 쉬운 거 이런 걸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돈 좀 있는 사람들 다 그걸 바꿔놓을 겁니다. 환물 심리로 금 같은 걸 바꿔놓으려고 할 겁니다. 엊그저께 김정은이가 무슨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거 쏘려고 했는데 요것도 우리나라에 잠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게 만약에 전쟁 기운이 좀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부동산 구입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구입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구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 심리적으로, 그 가치는 잠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일반적 제요인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요, 지역 요인이라는 겁니다. 지역. 그러니까 요 지역이 원래는 지하철이 없었는데 지하철이 요번에 요 앞으로 뚫렸다고 치자. 그러면 요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김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이런 걸요 지역 요인이라는 겁니다. 지역 요인. 이해가 되겠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요 개별 요인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이 부동산이 도로에서 가깝냐 뭐냐 1층짜리냐 10층짜리냐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냐 없냐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걸 다 개별 요인이라는 겁니다. 개별 요인. 이때, 자, 요거, 간혹가다 이제 어떤 걸 물어보냐면, 일반적 요인을 또다시 이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역 요인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요인. 그 다음에요, 자, 지역 요인도 이거를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물론 지역의 뭐 자연 요인도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지역은, 아무래도 햇빛, 온도, 습도 이런 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천연자원이 풍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문제에서, 옛날에는 좀 나왔는데 요즘엔 거의 안 물어보지만, 어쨌거나, 이게 사회적 요인이냐, 경제적 요인이냐, 행정적 요인이냐, 이렇게 구분하라는 문제가, 예전에 좀 물어봤습니다, 몇 번. 그래서 이거 간단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사회적 요인 나오면은, 무슨,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인구라든가, 인구 있죠? 인구라든가, 뭐, 아니면요, 뭐,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잖아요. 복지, 관행, 뭐, 가치관이라든가, 뭐, 관습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나오면 일단, 사회적 요인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요인이라고요? 사회적 요인. 인구, 복지, 관행, 가치관, 간섭, 양식,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나오면요, 사회적 요인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적 요인 나오면요, 각종 경제 용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경제 용어도 있잖아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재정 상태라든가, 느낌으로,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느낌으로. 뭐 금융 상태라든가, 아니면 뭐 환율이라든가, 뭐 무역이라든가, 소비 상태, 투자 상태, 저축,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무역, 뭐 이런 거 나오면 다 무슨 상태라, 경제적 요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 요인 나오면요,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규제를 하겠다, 아니면요, 무슨 제도를 펼치겠다, 이런 거 나오면 일단은요, 행정적 요인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 요인. 근데 여기서, 예전에 이제 몇 번 물어봤는데 요즘엔 거의 안 물어봅니다. 그래도 이제,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간단히 만약에 물어볼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것만 좀 정리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헷갈린 게 뭐냐면, 자, 부동산 세제 상태.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세금 제도를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요? 행정적 요인입니다. 근데 세 부담의 상태다. 세 부담이라는 것은 그 세제가 어떤 형태로든 지역마다 사람들마다 세금 부담하는 정도는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세금 제도는 똑같다 하더라도 지역마다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세금 부담하는 정도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제 상태 하면은요, 행정적 요인, 세 부담의 상태 하면요, 경제적 요인,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교통 체계가 바뀌었다, 지하철 같은 게 들어왔다, 이런 것들도 무슨 요인이라고요? 경제적 요인입니다. 뭐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든가, 뭐 기술의 혁신이 있었다, 이런 것들 나오면 일단 다 경제적 요인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요인이라고요? 경제적 요인이다. 그래서 가끔 이제 모의고사에서 물어보기도 하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지역이 지하철이 없었는데 지하철이 들어오기로 했죠?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 아파트 단지라면 아파트 단지가 그 교통이 편리해서 안 편리했어요? 편리해지니까 부동산이 인간의 기준은 만족감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죠. 그러니까 수요가, 부동산 사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진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영향을 줘서 최종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서울대가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면 자, 서울대학교 있잖아요. 사회적, 학교 같은 게 나오면 사회적 요인입니다. 그죠?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아주 뭐 가까운 데니까 공부하기에 수월해졌죠. 부동산 인간의 좀 만족감이 커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 형이 누구한테 영향을 줘요? 동생한테 영향을 줘서 최종적 시장에서 가치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여기서 뭐 공부할 거는 나중에 요거 한 4가지 정도를 간단히 알고 계시고, 추가로 이제 공부한다면 요게 사회적 요인이냐 경제적 요인이냐 이렇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오늘 모의고사용으로. 근데 모의고사용이라 하더라도 실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그전에는 몇 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 알아봤습니다.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치를 구해 보려고 하는데, 자, 오른쪽에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보니까 지역 분석과 뭐가 있어요? 바로 위에 그 박스 한번 볼게요. 박스 보니까 일반적 요인 중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있죠? 요거 보면 경제적 요인 쪽에 그 밑줄 한번 쳐볼게요. 기술의 혁신, 산업 구조, 세액 부담의 상태, 요 세 놈 있죠? 요 기억하시고, 그 밑에 행정적 요인 중에서는 맨 끝에 세제, 요 좀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라고요? 세제. 이렇게 해서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그 밑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알아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치를 평가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요 부동산의 지금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자기가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 요거를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용어를 지금부터 요거를요, 대상 부동산이다. 평가 대상 부동산 해줄게요. 이렇게 요 놈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평가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여기 와서 얘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 있잖아요. 요거 좀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평가사가 느닷없이 여기 와서 요걸 뭐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일단은 이 지역을 먼저 딱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걸요,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의 어떤 행정적,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제반 요인들이죠. 요걸 쭉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이 근처에 지하철은 있는지, 요 주변에 어디 아파트가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주민들의 소득 상태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거 있죠. 쭉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이걸요, 지역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와서 이 부동산이 도로에선 가까운지, 먼지, 10층짜리인지 3층짜리인지, 엘리베이터는 있는지, 1년밖에 안 되는지, 50년 된 건지 다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요, 개별 분석이라는 겁니다.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를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최종 목적은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얘가 얼마나 평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를 왜 하려고 하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 아주 자주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 이 지역의 어떠한, 자, 일단은 표준적 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표준적인 이용을 파악해 보려고요. 자, 표준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평균적이라는 뜻입니다. 한 중간 정도, 이걸요, 표준적 이용이다. 이렇게 합니다. 딱 평균적 이용. 그래서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크지도 않고 제일 작지도 않고 한 보통 정도의 키 있죠? 요걸 표준키 해주는 거 아닙니까? 표준키. 공부를 아주 잘하지도 않고 아주 못하지도 않고 보통 정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표준 공부라고 해야 되겠네요. 무슨 공부라고요? 표준 공부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자, 딱 중간 정도를 뭐라고요? 표준이라는 겁니다. 표준이라고 해서 높고 낮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중간 정도, 이걸요 표준이다 집니다. 표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뭐 표준키 미달이다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표준키. 근데 키는 미달이지만 워낙에 다른 게 출중하니까 다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제 요즘에는 그런 소리 거의 안 듣는데 별명이 돼지였습니다. 뭐라고요? 돼지였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요? 돼지. 그러니까 다 돼지였습니다. 다 돼지. 얼굴 돼지, 대가리 돼지, 그냥 인간성 돼지, 그냥 안 되는 게 없죠. 다 돼지 이렇게. 그런 줄 알았더니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별로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돈도 안 되고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표준이라는 게 딱 어떻다고요? 딱 중간 정도. 이걸요 다 표준, 중간 정도. 자, 이렇게 해서 표준적 이용을 파악해 본 다음에, 그러니까 요 동네는 딱 보니까 상가로 다 이용하고 있죠.
유성래 뭘로 이용해요? 표준적으로 이용하는 게 상가 아닙니까? 상가로. 그리고 딱 보니까 한 9층 정도, 한 8층 정도의 상가를 이용하죠. 평균이. 딱 보니까 한 8층 정도 되지 않나요? 그죠? 보니까. 이렇게 해서 표준적 이용을 파악해 본 다음에 뭘 결정하려고 하냐면 가치 수준을 한번 결정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치 수준. 요 지역은 평당 한 1,500에서 한 1,700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가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다음에 요 부동산에 여기 오는 겁니다. 여기 와서 이 부동산이 지금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좀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주차장 같은 건 잘 갖췄는지, 이런 거 있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 이용하는지, 이런 걸 다 따져보는 겁니다. 이걸요, 최유효 이용 여부를 따져보는 겁니다. 최유효 이용은 조금 이따 간단히 할 겁니다. 이걸 따져본 다음에, 그 최유효 이용이 아니다. 제대로 된 이용이 아니다. 그러면 가치를 감액시켜서 구체적인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구체적 가치를 구하는 거. 이걸요, 개별 분석이다 해줍니다. 개별 분석.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걸요, 선행 분석이다 해주고, 이걸 나중에 하는 겁니다. 이걸요, 후행 분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이고 거시적 분석이라면 얘는요, 부분적이고 미시적 분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별거 아니면서 자주 물어봅니다.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자주 물어보니까 한번 볼게요.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 보시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비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에 지역 분석은 선행 분석으로서, 무슨 분석이라고요? 선행 분석으로서.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표준적 사용 및 가격, 가치 수준을 판정. 표준적 사용 및 가치 수준을 판정. 이게 바로 지역 분석인데,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개별 분석은요, 개별 분석은 그 줄 맨 끝에 보니까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서 구체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작업. 구체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작업. 이걸요, 개별 분석이라는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박스에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역 분석은요, 자,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전체적이고 거시적 분석이라면 개별 분석은요, 그 국지적이고 미시적 분석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판정은요, 지역 분석은요, 표준적 사용을 판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가치 수준, 지가 수준을 판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에 개별 분석은요,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 밑에 구체적 가치를 판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 가치. 그 다음에 순서는요, 지역 분석이 먼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요, 나중에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거기 뭐 원칙 이런 거는 지금 무시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 무시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거 아직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지역 분석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하냐면, 자, 그 무턱대고 이 남양주 지역을 다 분석할 필요 없는 거죠. 바쁜데.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 어디까지를 같이 지역을 분석할 거냐. 요것도 이제 과제로 남아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상가보다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자, 그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사는 아파트가 이제 김포에 살고 있습니다. 김포에 어디 살고 있다고요? 사우지구 아파트 단지. 여기 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건영 아파트라는 데 살고 있거든요. 무슨 아파트라고요? 건영 아파트. 그러면 이 아파트가 건영 아파트라고 치자. 무슨 아파트라고요? 건영 아파트. 그러면 자, 지금부터 사례를 2월 달에 할 겁니다. 2월 달에 할 건데,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뭐냐면 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 놈과 비슷한 놈이 최근에 거래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대상 부동산, 얘를요 사례 부동산이다. 그죠? 비슷한 놈이 거래한 사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걸 가지고 자, 차이점을 적절히 수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 다시 할게요.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거래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비슷한 놈이 그 놈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하겠다. 이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례는 당연히 우리 동네에서 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 동네가 아까 뭐라고요? 사우지구 아파트 단지 이런 데 구하는 게 좋겠죠.
아니, 제가 사는 아파트가 김포에 가면 사후지구라고 있어요. 거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하는 게 좋죠, 근처에서. 근데 이 근처에 사례가 없다. 최근에 거래한 사례가 없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야 뭐 많지만 상가 같은 거는 사례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아파트라고 치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사후지구 내에서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가 없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근처에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근처에 이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사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걸요, 사례 부동산이라 할게요.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사례 부동산. 자, 당연히 사례는 어디서 구하는 게 좋아요? 이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 있잖아요.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 이런 데 구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서로 대체 관계가 있다 표현합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 관계가 뭐냐면, 자, 받고 소비에도 큰 차이가 없다면, 가격이 비슷하다면,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해요? 비싼 놈을 소비해요? 싼 거 소비합니다. 그죠? 효용이 비슷하면, 만족감이 비슷하면 싼 걸 구입하고, 그 다음에, 자, 가격이 비슷하다면, 효용이 높은 걸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자, 요 지역 내에 이렇게 볼게요. 여기는 삼성 아파트가 있고, 여기는 대림 아파트가 있는데, 생긴 것도 비슷하다고 치자. 생긴 것도 비슷하고, 건축 연도도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비슷하고, 뭐, 내부셔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한 2천만 원에 현재 나와 있고, 이거는 1,500만 원에 나와 있다, 평당. 그러면,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요? 비싼 걸 소비해요? 싼 걸 소비할 거 아닙니까? 뭐하러 이 비싼 거 소비합니까? 싼 거를 평소 늘려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서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갈 것이고, 얘는 안 살려고 하죠, 사람들이. 가격은 떨어지면서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자,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격대는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죠?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러면 별 차이가 없으면, 싼 걸 소비하는 과정에서 가격대가 비슷해지는 겁니다. 이걸요, 서로 대체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 관계.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근처에서 비슷한 놈을 찾아내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가격대가 비슷하니까. 이해가 되겠나요? 이 근처에서 요거 비슷한 놈 찾아내서 그거 가지고 차이점 수정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동네에서 거래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근처에서 이 지역과 유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금표에 가면요, 여기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는요, 북변지구 아파트 단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다는 얘기죠. 생활 근거가 이거라면, 얘랑이랑 비슷하게 생겼다면, 이 동네 살다 이 동네 이사 갈 수 있어, 없어요? 이 동네에서도 이 동네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격대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둘 다. 생긴 게 비슷하다면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아니,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고, 생활 근거도 이거고, 다 이거란 얘기죠? 근데 얘도 생긴 게 비슷한데, 얘는 비싸고 싸다. 그러면 얘는 비싸고 얘는 싸죠? 그럼 여기 살다가 여기 이사 갈 수 있죠? 같은 동네니까 이 동네 살다 이 동네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되죠? 그럼 얘는 서로 막 구입하려니까 가치가 올라가고, 얘는요, 좀 떨어지겠죠? 거의 비슷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근데 만약 이런 데 사례를 구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 데도 사례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자,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도, 아니면 상가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한두 동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이죠. 그런 데서 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뭘 구할 수 있다고요? 사례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사례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그 지역도 분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요 정도 범위로 확대돼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름. 자, 지금부터 자기가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요, 인근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근 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 있죠? 이걸요, 유사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사지역.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근 지역에 사례가 없다면요, 유사지역에서 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사지역에도 사례가 없다. 그럴 경우는 다른 상업지역 내에도 아니면 공업지역 내에도 아파트 한두 동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쪽 이사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 정도 범위 내 사례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걸요, 동일 수급권 해줍니다. 동일 수급권. 만족감 차이가 없다면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이사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동일 수급권. 그러니까 이 정도 지역 내에서는 요 부동산과 비슷한 놈이 있다면, 이 부동산과 어떻다고요? 비슷하다면 대체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대체 관계가 뭐라고요? 만족감이 차이가 없다면 바꿔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생긴 게 비슷하다면 이 정도 포인트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례를 여기서 구해야 되지. 자, 이 김포에 있는 부동산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남양주에 있는 걸 선택하면 돼야 한대요? 이거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걸 선택하면 돼야 한대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비싸고 여기는 싸니까 이쪽으로만 이사 오고 뭐 몇 명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사 온 건 아니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별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자, 요 부동산이 여기 있죠? 요 평가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지역 범위라면 얘와 생긴 게 비슷하다면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받고 소비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격대가 비슷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걸 구입할까 저걸 구입할까 고민할 수 있죠. 그러면 부동산 주인 입장에서는 서로 자기 걸 구입하게끔 할 필요도 있죠. 서로 이제 경쟁 관계가 있다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슷하다면 상호 대체 경쟁 관계가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사례를 수집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수집해야 되겠네요. 이해가 되겠죠? 그 정도 동네에서 구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김포에 있는 부동산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구미에 있는 사례를 선택하면 돼야 한대? 안 된다. 아무 관계 없잖아요. 별 관계가. 근처에 있는 것들은요, 상호 대체 관계가 있다면서 가격대가 비슷해진다. 느낌으로 오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지역. 자, 맨 먼저 128페이지 보겠습니다. 128페이지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 보시면 인근 지역 있어 없어요? 있죠.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요걸요 인근 지역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근 지역의 조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니은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에 자, 중간에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가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이렇게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건영 아파트 사러 왔습니다. 사러 왔는데 바로 옆에 보니까 삼보 아파트도 팔려고 내놨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싸게 판대요. 그럼 바로 이거 살래도 바로 이거 살 수 있어 없어요? 이거 서로 살리니까 이거는 가치가 올라가면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걸요 인근 지역이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인근 지역 내에서 구하는 게 좋아요. 인근 지역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위에서 7번째 줄 보시면 유사지역 있죠? 요거는요 첫 번째 줄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속하지는 않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역 있죠? 그러니까 요게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라면 얘는요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 그죠? 이렇다면 생긴 게 비슷하다면 이사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살다 저쪽 이사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애들 학교도 거기 있고, 뭐 생활 근거가 그러면,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역입니다. 자, 유사 지역의 특성을 보면, 기억번 볼게요. 자, 인근 지역과 인접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대체 관계가 있다면 인근 지역이, 유사 지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김포에 가시면, 이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데 뭐 원당지구라고 좀 있습니다. 그런 지구가 있어요. 이쪽 고향 원당이 아니라 저쪽 원당지구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사 오기도 하고 이쪽 거기도 이사도 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유사 지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고요? 유사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인근 지역과 자,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적인 이러한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 저거는요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 이런 식으로 용도적, 기능면에서 어떻다고요? 동질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지역을요 유사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까지 분석하려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여기 사례가 없다면 여기 사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지역도 뭐 같이 수준 같은 거 결정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동일수급권 알아볼게요. 자, 동일수급권은 결국은 사례 자료를 이 정도 범위까지는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사례 자료의 수집의 최원방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의의를 보면 의의 중간에 보면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지가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그러니까 잡을게요. 이 부동산과 상호 가격대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동일 수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고 뭐 생활 근거가 이건데 요거는 좀 싸게 분양하고 요거는 비싸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으로 이사 갈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을요, 동일 수권 이렇게 합니다. 동일 수권.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도 무슨 상업지역 내에도 한두 동 아파트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동일 수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밑에 동일 수권의 파악이라고 해서 기억번 보시면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동일 수권을 어떤 형태로 파악하냐면 도심에서의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김포에 가면 여기가 이제 상업지구가 있다고 치자. 어떤 지구라고요? 상업지구가 있다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출근하겠죠?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은 뭐 몇 명 있겠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 다 출근한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다 출근한다면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있다가 여기 이사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라면 그 정도라면 가능하면 만족감이 별 차이가 없다면 싼 걸 소비할 수 있죠. 그런 지역을요, 주거지에 대한 동일 수권이라는 겁니다. 항상 동일 수권 하면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생긴 게 비슷하다면 싼 놈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지역 범위를요, 동일 수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대에 영향을 주는 지역이죠. 이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죠. 이걸요, 동일 수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업지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줄 중간에 배후지라는 게 상권을 얘기합니다. 배후지가 뭐라고요? 상권. 상권을 가지고 상업활동하면서 상업수익을 올리는 상업지가 성립되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 더럽게 어렵게 써놨네요, 이거. 자, 그러니까 김포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상업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 상업지역이 있고 이런 데 상업지역이 있다고 치자.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도미노 피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피자라고요? 도미노 피자 하는데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주문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 정도 범위 주문이 들어온다면 어디 가든 매출액은 비슷할 거 아닙니까? 동일한 영업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은 거의 그냥 전화로 주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전화 주문이 들어온다. 이게 상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상권이라면 당연히 어떤 데 가든 어딜 가든지 뭐는 같아요? 상업 수익은 비슷할 겁니다. 그럼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요. 부동산에 싼 걸 소비하려고요? 비싼 걸 소비하려고요? 별 차이가 없다면 싼 걸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상권을 기초로 해서 이 정도 범위라면 동일한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근데 문제는 요거는 상가는 비싸고 싸다. 그러면 싼 걸로 이동할 수 있죠. 그죠? 옮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 정도 범위가 동일 수권이라는 겁니다. 자,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옮긴다 하더라도 상업수익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수익은. 그러면 싼 걸 소비할 수 있는 지역 있죠? 요걸요, 동일 수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헷갈리나요? 예. 지금은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냥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받고 소비할 수 있는 지역, 이걸요, 동일 수권 생각하시면 돼요. 상가가 됐든, 주택이 됐든. 그 다음에, 자, 공업지 같은 경우는요, 자, 첫 번째 줄 생산과 판매 활동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의 문제에서 대체성이 초점이 된다. 말 더럽게 어렵잖아요, 이거. 자, 그러니까 이 김포에 가면 공장이 되게 많습니다. 많아요. 조그만 잘 자란 공장이 많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공업단지가 있고 이런 데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김포에 가면. 근데 여기서 공장하든 자, 이 생산비나 판매비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물건 많은데 생산비, 판매비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가능하면 싼 부동산을 구입하려고요? 비싼 걸 구입하려고요? 여기나 다 뭐 별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여기는 공장이 비싸고 여기는 싸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으로 이사 갈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생산비와 판매비에 있어서 대체성을 가지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물론 대규모 공장 같은 경우는 전국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동일 수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농지나 임지 이런 거는 이렇게 얘기해서 첫 번째 줄 중간에 농업 경영이 가능한 거리와 일치한다. 농업 경영이 어떻다고요? 가능한 거리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농업 경영이 가능하다면 같은 농지라도 싼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범위와 일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있는데 뭐 기억나시나요? 자, 후보지는요 대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 이런 걸요 후보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이행지는요 소분류된 상호 간에 있죠 전환 중에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업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이렇게 전환 중에 있는 거 이거를 이행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이 공업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 이럴 수 있죠. 전환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환이 끝났으면 상업지역입니다. 전환 중에 있는 땅, 이런 땅들은 동일수권을 정할 때, 자, 지금 모든 경제활동이 이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상업지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바뀔 예정인 상업지 있죠? 상업지를 가지고 동일수권을 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꾸 바뀌고 있는 거죠? 공장에도 자꾸 상가로 바뀌고 있으니까 상업지의 동일수권 있죠? 요거하고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나요? 근데, 자, 만약에 이게 이제 전환 중에 있는 땅 아닙니까? 근데 전환이 완만하다.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면, 완만하다는 얘기는 언제 바뀔지 모르죠?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전환 전의 용도에 따라서 동일 수급권을 정해야 됩니다. 이건 잠깐 어렵네요.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하세요. 약간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하세요.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동일 수급권이 뭐라고요? 받고 소비할 수 있는 지역이죠? 생긴 게 비슷하다면. 그런 걸요? 동일 수급권. 받고 소비할 수 있다면 가치가 비슷해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인근 지역의 수명현상이라고 해서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왼쪽에 128페이지에 왼쪽 맨 아래 보니까 맨 아래 세 번째 줄에 인근 지역의 수명 생애주기 있죠? 요거 좀 알아볼게요. 사람도 태어나서 언젠가는 사망해야 하나요?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지역도 처음에 이제 신도시라든가 도시로 새롭게 개발하거나 재개발하게 되면 처음에는 깨끗한 아파트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낡고 노후화되니까 그때부터는 주인도 밖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걸요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다. 자, 지금은 1월달부터 이제 문제를 가지고 막 풀어야 돼요. 기출문제 자꾸 풀어야 이런 내용을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압니다. 지금은 뭐가 뭔지 잘 모를 겁니다.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삘로 이렇게. 뭐가 있냐면 어떤 지역이 요 지역이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요 재개발할 수 있죠. 그러면 자,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건물 자체도 낡고 노후화되죠. 그러면서 사람도 밖에 나갑니다. 이걸요 수명현상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요 성성쇠천악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나눕니다. 성성쇠 천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성장기 얘는요 성숙기, 그 다음에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이렇게 합니다.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제 성하니까 헷갈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성하니까 성숙이 먼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한 다음에 성숙하는 거죠. 성숙한 상태에서 성장하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애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나 남자친구 10명이 있어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아주 한
좀 큰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 그때서 엄마, 남자친구 30명 있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고르기 힘들어. 이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장했다가 뭐라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에이, 어떤 여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나 담배 한 같이 이렇게 하면 대화한대요? 안 될 거 아닙니까? 좀 싸가지 없이 그래. 자, 그러니까 한 20살 정도 돼서 20살 정도 됐는데도 엄마나 담배 한 같이 하면 대화한대요? 싸가지 없는 거 이렇게. 자, 어쨌거나 성장했다가 뭐란다고요? 성숙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 나올 게 뻔합니다. 물어본다면 성장기 때는요, 처음에 신개발, 재개발 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가치 상승률이 최고다. 이렇게 서로 막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팍팍 올라간다입니다. 처음에 팍팍. 그러다가 성숙기 때 이게 몇 년 걸리냐? 이거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성숙기 때는 가치 수준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쇠퇴기 때부터 이제 경제적 수명이 다 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원룸 같은 게 수익이 비용보다 컸다는 얘기죠. 근데 시간이 꽤 지나면 건물 자체가 낡고 노후화되니까 오히려 임대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고 오히려 나가는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은지 툭하면 뭐 보일러 터졌다는 등 아니면 TV 같은 거 교체해달라는 등 막 이러죠. 비용이 더 나간다는 얘기죠. 이거를 경제적 수명이 다했다집니다. 그러니까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죠.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커지는 이러한 시기를요, 경제적 수명이 다했다집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때서부터는 이제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예요. 재개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재개발한다고 소문냈다, 소문났다 그러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죠. 헛소문이다 그러면 떨어질 수 있겠네요. 들쑥날쑥하다가 이때까지도 재개발이 없다 그러면 자, 이 슬럼 직전의 단계까지 갑니다. 슬럼가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는 가치 상승률이 최고다. 이때는요, 가치 상승률이 최고다. 이렇게 상승률 최고? 마음에 안 드네요. 상승률이 최고다. 이렇게. 요거는요, 가치 수준이 최고다. 줍니다. 가치 수준이 최고로. 최고. 이렇게. 가치 수준 최고. 이때부터 가치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해요. 가치 하락. 자, 그리고 이때는요, 일시적인 상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 상승. 이거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하고요? 누가 재개발한다고 소문내면 올라갈 수 있죠? 헛소문이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자, 이때부터는 이제 슬럼가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재개발이 없다면 슬럼가로 변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용어를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갈 건데, 그냥 적어 놓을 필요도 없고 그냥 알고만 하세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이때는요, 이때가 이제 재개발, 어디 갔어요? 이때가 이제 재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재개발이 시작되는 단계고, 이때가 이제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다, 줍니다.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요때가 이제 처음에 신개발, 재개발 했을 거 아닙니까? 새롭게 개발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향여과가 활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전에는 그 저소득층 주거지였을 거 아닙니까? 재개발하기 전에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고소득층이 막 들어온다는 얘기죠. 돈이 좀 있는 사람이 막 들어오는 거를요, 상향여과라는 겁니다.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쨌거나, 자, 상위 계층이 막 들어오는 걸요, 상향여과. 하위 계층이 막 들어오는 걸요, 하향여과. 이렇게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요, 상향여과가 아주 활발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쇠퇴기 때부터가 하향여과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하향여과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때부터 이제 경제적 수명이 다 했죠. 낡고 노후화되니까 하위 계층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자, 천위기 때가 하향여과가 가장 활발한 단계다. 해줍니다. 가장 활발한 단계. 이렇게. 하향여과 시작되고, 하위 계층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때가 가장 활발히 들어온 시기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때까지도 뭐가 없어요? 재개발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뭐 슬럼 직전의 단계까지 갑니다. 슬럼 직전의 단계까지. 자, 그러니까 막 아무데나 막 집 비워놓고 막 다른 데 이사 가는 사람 있죠? 안 팔리니까. 예, 이런 집들 수두룩하고 아무데나 그냥 오줌 싸놓고 막 지저분한 동네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요때는 이제 성장기 때는 처음에 이제 새롭게 개발한 거 아닙니까? 재개발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요 지역도 자, 지금 이제 약간 이제 개발이 좀 시간이 됐지만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상당히 젊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 박사학위 갖고 있나요? 박사학위? 아, 교육 수준이 별로 안 높네. 자, 어쨌거나 젊고 어떻다고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저기 동탄 신도시 예전에 거기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한 10년 전에 그때 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 굉장히 젊더라고. 이렇게 젊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 막 신도시 만들 때는 전세값이 굉장히 쌀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서울 살다가 너 막 그런데 힘드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여기도 이제 젊은 도시 아닙니까? 젊은 도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저쪽 어디 막 구도시 같은 데 오면 좀 연세가 좀 드신 분이 많이 계신데 여기는 상당히 젊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물어볼 때 이런 것만, 이때는 입지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좋은 입지 차지하려고 이렇게 이런 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30페이지에 부동산 가치의 제 원칙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좀 시간이 약간 걸리는 바람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